지금 공부 자세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1차 시험 공부 자세랑 2차 시험 공부 자세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김현진 변리사님께서는 루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루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획을 해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했던 케이스였던 것 같고 김 변리사님께서는 처음부터 계획했다기보다는 하면서 조금씩 조정하다가 자기만의 루틴이 생기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뭐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하면서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하셨던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차 공부 방법이랑 공부 자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봤고요. 이어서 2차 공부 방법과 공부 자세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2차 시험 과목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소법, 특허법, 상표법, 선택 과목 이렇게 나눠져 있고 선택 과목은 이제 두 분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각각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특히 민소법과 1차 시험 민법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마 1차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만 봐도 민법이랑 민소법이랑 민이 똑같이 들어가니까 민법 잘하면 민소법 잘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시는지랑 1차 특허랑 2차 상표가 1차 특허랑 2차 특허, 1차 상표랑 2차 상표가 어떻게 다르길래 아까 말씀하실 때 깊이가 다르다 라고 하셨잖아요. 두 분 다. 그래서 같은 과목인데 법조문도 같고 판례도 같은데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공부 방법이 달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2차 시험 전체적인 시험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는 다르게 서술형 시험이고요. 서술형 시험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객관식 문제는 문제 안에 지문이 다 나와 있고 그 지문이 옳다 그르다만 판단하면 되는 건데 2차 시험을 한번 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 문제 길이부터가 상당히 길고요. 그리고 그 문제 안에서 내가 답안지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 그 찾는 과정도 어렵고 그 내용을 찾았으면은 그 내용을 어떻게 적을지도 어렵고 그 내용을 어떻게 그리고 내가 암기하고 있는 조문이나 판례를 얼마나 적절하게 그리고 그대로 적어야 하는지 그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딱 2차 시험 모의고사를 딱 처음 보려고 답안지를 딱 받으면은 문제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 답안지에는 도저히 무슨 글자를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1차 시험을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지문을 읽고 옳다 그르다만 판단하는 거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내가 외운 지식을 내가 외운 조문이나 판례를 답안지에 그대로 적어야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소법이랑 민법이랑 차이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은 민법은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실체법이고 민소법은 이제 법원이나 당사자 간의 절차에 관한 법이라서요. 민소법은 민법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거라 사실 저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법원에서 뭐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판결을 하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그 굉장히 뜬구름 잡는 같은 그 내용을 굉장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이용해서 서술되어 있다 보니까는 사실 공부 페이지 한 장 한 장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민소법이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인데 그리고 분량도 2차 시험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에서 공부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허법,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저 1차 시험에서 조문이나 판례 내용은 아마 대부분 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을 답안지에 현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뭐 산재법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선택 과목은 저는 회로 이론을 했었거든요. 근데 회로 이론은
뭐 요즘은 뭐 저작권법이나 디자인보호법도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공학 과목인데 공학 과목은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은 특정 수준 이상 올라오면은 공부 시간을 많이 요하지 않더라도 이 모의고사 보면은 점수가 꽤 잘 나옵니다. 50, 60점 넘기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고 그래서 저는 사실 작년에 공부할 때 회로 이론 분량을 굉장히 적게 공부했었고요. 그런 점에서는 공학 과목 선택하신 분들은 법 과목 선택하신 분들보다 그런 점에서는 좀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 민소법하고 민법하고의 관련을 생각해 보면 민법은 이제 민법에 공부하면서 이제 법률적 용어들 뭐 양수인, 양도인, 뭐 채권자 대위 그리고 뭐 채권자 취소 뭐 이런 정도 용어만 아시면 민소법 공부하기에는 뭐 전혀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민사 소송법에서 뭐 비진의 표시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 이제 그런 거 기본적인 것만 뭐 알아도 뭐 민소법은 공부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전혀 이제 공부하다가 진짜 궁금하다 뭐 찾아볼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그러신 분들만 한번 뭐 민법 다시 한번 뭐 보시면 조문 정도만 찾아보시면 될 정도로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대신 이제 민법에서 법률 용어에 익숙해지고 이제 그런 법리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아마 민소법에서 아마 그거는 이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말고는 뭐 아마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채권자 대위 소송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뭐 채권자 대위 소송 뭐 이런 거 있다. 뭐 채권자 그리고 채무자 그리고 제3채무자 이 정도만 있다. 그 정도만 아셔도 뭐 별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 보자면 민사소송법 같은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도 쓰는 건데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쓸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좀 벽을 느끼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이제 뭐 모험 답안이라든지 사례집에서 그런 답안을 보면서 자기는 이런 형식으로 쓸 거다. 먼저 그런 형식적인 측면을 먼저 확립해 주신다면 아마 거기에 이제 형식적인 면만 이렇게 세워두면 실체적인 내용은 뭐 그냥 채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 공부하실 때는 뭐 이게 답안지 구성을 뭐 문제 논점의 정리, 그다음에 뭐 의의, 취지, 요건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그런 자기한테 맞는 형식을 먼저 빨리 찾으시면 아마 나머지 그 내용을 채우기만 하면 되니까 아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법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뭐 교수님들 논문을 찾아서 뭐 읽는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그냥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이해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례집이나 뭐 GS 문제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논점을 뽑아내고 그 논점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쓴다 이 정도로 하는 게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빨리 합격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오래 했는데 아마 또 제 주위에 또 오래 하는 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경향을 보면 대부분 뭔가 더 깊게 이해하고 싶다. 뭐 되게 나는 그때 대학원 갔었어야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학문적 호기심이 깊으신 분들이 되게 좀 약간 수험 생활이 길어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고 그냥 뭐 이거네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빨리 합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건 민소 특허 상표도 다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민소법도 뭐 어째까지나 이제 논점 추출이고 그게 합격에서 점수를 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법리만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사례집을 사보셔서 거기에서 이제 논점을 추출하는 방법을 아마 다 그렇게만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GS 학원을 다니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번 거기서 느껴보셔야 되는 거고 스터디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차차 이제 자기한테 맞는 이건 나한테 좀 맞다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런 거 이제 느껴보시면서 한번 이런저런 시도를 하셔서 이제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논점 캐치 추출하는 거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는 뭐 하루에 몇 시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뭐 GS를 뭐 몇 개 한다 그런 식으로 그건 자기 나름대로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되게 지금 이제 막상 뭐 이런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렇게 답하려니까 뭐 좀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이제 제가 이 관련 홈페이지에 글을
났는데 거기서는 되게 제가 생각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느낀 점을 많이 써놔서 아마 나중에 가셔가지고 그 이제 수기 몇 개 글이 없더라고요. 그 중에서 찾아보시면 아마 제가 쓴 거라고 짐작하실 만한 글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아마 참고해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허 뭐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패스페일로 바뀌었지만 이게 아직까지도 이게 완전하게 난이도를 똑같이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선택하는 과목을 하면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학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되게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 그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3법에 투자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좀 전략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다 2차 시험 말씀하실 때는 하실 말씀이 많았던 것 같아요. 1차 시험 때는 그냥 기본서랑 객관식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고 뭐 최종 정리라든가 최신 판례라든가 개정법 이런 건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2차 시험 나오니까 1차 시험 때 열심히 말씀하셨던 걸 말씀 안 하셨어요. 1차 시험은 기본서를 잘 봐야 된다라고 했던 반면에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했던 반면에 2차 시험은 두 분 다 현출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답안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던 거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내가 아는 걸 안다라고 답안지에 표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두 변리사님께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전달드리고 싶었던 게 문제풀이, 즉 논점 추출하는 거랑 그 추출한 것을 내가 안다고 답안지에 쓰는 거 이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사례집, GS 위주로 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얼마나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이 이렇게 다른지 알 수가 있어요. 특허 상표조차도 내용은 같지만 이미 공부 방법이 다르다라고 이번엔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죠? 1차는 기본서 객관식, 2차는 쓰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민소와 관련해서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민법이랑은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나 거의 연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합격하신 분 아니더라도 2차 공부해 보셨으면 누구나 다 공감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1차 시험 용어로 아까 이성규 변리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OX 푸는 정도로 하시는 게 맞고 깊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민소법에 대해서 두 분 다 분량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양이 너무 많다라고 하셨고 특허 상표에 대해서는 뭐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주셨고 1차랑 비슷하다라고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역시 답안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선택 과목은 두 분 다 공통됐어요. 이성규 변리사님께서는 회로이론, 김현진 변리사님께서는 제어공학이라고 하셨고 두 분 다 디자인 보호법이라든가 저작권법 이런 법 과목보다는 공학 과목이 유리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또 공통됐어요. 공학 과목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시간이 세이브된다. 그래서 2차 시험이 4과목인데 한 과목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나머지 3과목에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겁니다. 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 쓰기 스킬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법과목처럼 거기다 더해서 수준만 올라가면 답 맞추면 그냥 50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디자인 보호법 합격자가 계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기가 과연 얼마나 힘들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과연 동차분들께서 그게 가능할지 아니면 기득이라도 얼마나 걸릴지 그러니까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한 그 노력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회로이론 선택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공부를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제가 1차를 3번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회로이론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로 이론 사실 그 아까 김영란 변리사님 말씀하셨듯이 특정 수준까지 올리는 게 사실 되게 뭐 쉽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회로 이론 공부 사실 저는 1차 공부할 때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1차 공부 많이 할 때 많이 공부를 해둬서 2차 시험 공부할 때 특히 기득 때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었던 거고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디자인 보호법이랑 저작권법이 양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 선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또 이제 시험 수험생분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하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말씀드리면은 특정 수준에 오르면은 뭐 시간이 세이브 되는 건 맞지만 특정 수준까지 올리기가 어렵다입니다. 예. 저는 제오공학을 했었는데 이제 공학 같은 과목 같은 경우에는 생동차로 이제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나머지 법 3과목도 있으니까 그런 공학 과목을 같이 또 병행하면서 공부하면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 한 50점 이상은 될 것 같은데 뭐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수준 그 수준에 좀 안심하는 50점은 뭐 조금만 공부해도 된다 뭐 이 정도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정도로 되기에는 뭐 생동차로는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생동차로 시험 보고 나서 그래도 공학 과목도 공부를 하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50점 이상 충분히 넘을 수 있게 기득에서는 뭐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요즘은 이제 패스펠로 바뀌어서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거기에 많이 시간을 쏟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뭐 이제 50점 이상 정도 될 수 있게 그 정도로만 뭐 하면 그래도 나머지 3법에 좀 시간을 투자하는 게 더 좀 전략적이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저는 이제 절대 이제 선택 과목이 절대 시절에 되게 엄청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는 뭐 딱히 패스페이로 바뀌니까 그렇게 투자할 그런 시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냥 한 4-5시간 공부하고 뭐 선택은 공부는 주중에는 다 그냥 3법으로 돌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공학 과목이 그래도 좀 이점이 있는 게 시험 일주일 전 뭐 일주일 동안 공부 안 해도 나중에 시험장에서 거의 기억이 나거든요. 점심시간에 그냥 뭐 한 번만 싹 훑어봐도 기억이 나니까 그 시험 직전에 아마 되게 공부는 안 해도 된다. 뭐 그거에서는 되게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학 과목이. 네. 두 분 다 이제 일정 수준 올라가는 건 쉽지 않지만, 그리고 생동차는 조금 어렵지만, 기득을 생각하면 또 괜찮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2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출, 답안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다시 돌아가서 좀 끔찍하지만, 올해 2차 시험을 다시 봐야 된다면 답안지를 잘 쓰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할지, 그러니까 다시 실력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력이 동차 수준으로 내려가거나, 그리고 아쉽게도 올해 기득분들도 조금 아쉽게도 과거의 기득분들보다는 조금 그 시간적으로 불리해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1차 시험이 5월로 밀리고 2차 시험이 7월에서 10월로 밀리면서 거의 3달을 더 날린 케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10월에 밀리고 나서 잠깐 정신 차려 보니까 12월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1월에 발표가 나고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셨으면은 소위 불기득, 이제 자신 있다, 빨리 시험 보고 싶다, 이런 분들 아주 극소수로 보이고, 대부분은 나 동차 때 뭐 했지?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 물기득이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날짜가 2월입니다. 2월. 그리고 내일 당장 1차 시험이에요. 즉 여기 계신 분들의 기득권이 끝나는 날이에요. 오늘이. 내일부터는 동차생, 삼시생이 다 몰려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저도 느껴봤어요. 공부한 건 없는데 동차생만 몰려. 근데 나도 동차 같아요. 물동차라고 합니다. 소위. 그래서 두 분께서 만약에 동차 또는 이렇게 물기득 입장이라면
이 남은 그래도 3개월 동안 4개월이죠. 이 3, 4, 5, 6, 7 그래서 5개월이군요. 5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커리큘럼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민소도 안 돼 있는 거야. 민소도 안 돼 있고 특허 상표는 답안지도 안 써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좀 어떤 식으로 추천을 드리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답안지를 잘 쓰기 위한 팁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만약에 다시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일단 민소법은 사례집 위주로 공부할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시험은 문제를 쭉 읽고 어떤 쟁점이 문제가 되는지 찾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도 어렵거든요. 근데 사례집을 쭉 풀어보시면은 민소법에서 어떤 쟁점들이 문제가 되고 답안지를 적으면 어떻게 적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물론 모든 쟁점이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시중에서 뭐 수험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쟁점들은 다 문제화되어 있으니까 우선은 사례집을 중심으로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쟁점들을 사례집 위주로 우선 공부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본서나 아니면 얇은 서브집을 하나 구매해가지고 내가 놓친 쟁점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사례집에서 본 쟁점이 뭔가 설명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뭔가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뭐 기본서나 서브집에 단거나 해가지고 암기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허법이랑 상표법도 말씀드리면은 특허법, 상표법은 사실 판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뭐 1차 시험도 중요하지만 2차 시험에는 더더욱 중요한데 그래서 민소법과 마찬가지로 쟁점이 어떤 문제가 쟁점이 돼야 되는지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저는 2차 기본서랑 판례집을 하나씩 구매해서 이렇게 크로스 체크하면서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본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판례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판례 문구를 쭉 읽어보시면은 이런 판례 문구가 나오게 된 사실관계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선결 논점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기본서랑 판례집을 크로스 체크하면서 어떤 쟁점들이 문제가 되는지 우선 쭉 파악하고 그리고 판례집을 읽으면서 쟁점을 암기하고 선결 문제는 무엇이 될 거고 그리고 판례를 내가 답안지에 현출한다면 어떤 식으로 현출하게 될 것인지 공부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이제 뭐 다시 뭐 공부하던 시절로 돌아가서 물기둥으로 돌아간다. 제가 오늘 꿈을 꿨는데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다시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꿈을 꿔가지고 옷 사다가 이게 되게 깨서 놀랐는데 또 마침 이런 질문이 또 들어오네요. 저는 만약에 다시 뭐 저도 물기둥 그런 걸 겪어봤으니까 뭐 그런 느낌을 다시 되살려 보자면 그래도 지금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일단 민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기본서를 뭐 어떤 책이든지 되게 그냥 소설 읽듯이 그냥 이걸 읽으면서 암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읽으면서 이렇구나 거기서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거든요. 또 한번 공부하신 분이라면 그냥 이렇게 있지 하면서 소설 읽듯이 읽고 그 다음에 그 뭐 서브노트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암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해와 암기를 분리하는 되게 그렇게 하면 되게 좀 저는 효율적이더라고요. 시간도 이제 금방금방 책도 이래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법리를 공부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GS도 좋지만 GS만으로는 이제 모든 그 사례 논점을 다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사례집 한 권 정도는 있어 가지고 그걸 풀어보면 이제 전체적인 중요한 그런 논점은 거의 다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사례집 하나랑 사례집을 중점으로 해서 뭐 GS 뭐 여유 있으면 뭐 그냥 기본 하나 뭐 한두 개 진짜 욕심내면 한 3개까지 그 정도만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GS 문제를 다 풀어보는 게 아니고 사례집도 자기가 풀면서 이건 되게 쉬워서 이건 내가 뭐 다음에 그냥 풀 수 있겠다 하는 거는 그냥 표시하지 않고 정말 이 논점 내가 매번 풀 때마다 논점을 놓친다
이거는 어렵다 하는 것만 체크해둬서 그 문제만 아마 그냥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S도 마찬가지로 뭐 또 사례집 문제는 겹치는 게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버리고 그냥 GS의 좋은 점은 이제 최신 판례 그런 건 이제 반영해서 나오니까 이제 그 문제 위주로 확인하는 정도 용도. 그리고 또 사례집이나 GS 가지고 이걸 가지고 공부하겠다. 이걸 보면서 이 문구 이게 답안지 강사 답안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기본서를 가지고 있고 그 서브노트 그 암기한 그걸로 공부하되 그걸로는 그냥 GS 문제나 사례집은 그냥 논점 추출. 그냥 이거는 이때 논점이 되지 이런 거지. 거기에 대한 뭐 강사의 답안을 보고 뭐죠 이 아름다운 글귀 내 것으로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뭐 하면 좋지만 어차피 교수님들은 논점 추출 그거에서 이제 배점이 다 나가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 그 내용을 얼마나 더 아름답게 쓰느냐 그거는 별 소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소법은 그렇게 공부할 것 같고 뭐 특허법도 마찬가지지만 특허법은 딱히 이제 뭐 1차까지 다 통과하실 정도고 하면 또 아시겠지만 뭐 조문만 한번 읽어보면 그냥 기본적인 뭐 기본서 대신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거라서 그냥 조문만 한 번씩 처음 공부할 때 뭐 가끔씩 읽어보고 뭐 지금 좋은 서브 노트 그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로 그냥 바로 암기하는 형식으로 아마 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사례집 그걸 하나 좋은 거 구해가지고 아마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상표법도 또 마찬가지고요. 상표법도 뭐 기본서 그걸 2차에서 뭐 특허 상표 기본서를 읽고 다시 뭐 서브노트 암기 그거는 약간 비효율적인 것 같고 상표법도 그냥 서브노트 이미 상표 기본적인 법리는 다 아시니까 그냥 서브노트 그걸 그냥 보면서 암기로 하고 마찬가지로 사례집으로 이제 논점 추출하는 연습으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번에 상표법 문제 2번인가 거기 거절 이유 무슨 식별력이 없고 독점 정성이 없다. 그 문제 나왔을 때 저는 그 판례를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그래도 논점 추출 연습을 계속 했었으니까 여기에 독점 정성에 뭔가 뭐 출제 의도가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결국엔 그게 또 맞더라고요. 판례를 몰랐으니까 또 판례는 지어내서 썼고요. 어차피 뭐 그렇게 돼도 뭐 그렇게 점수에서는 손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논점 추출이 그래도 가장 좀 집중해서 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뭐 물기득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거 알고만 있는 거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거 그 정도로만 답안지 쓰면 어차피 논점만 추출하면 이제 고득점은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간단하게 하면서 논점 추출 위주로 이렇게 하시면 아마 뭐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1차를 뭐 저 같은 케이스는 뭐 워낙 2차를 좀 많이 공부를 한 케이스라도 좀 다른 경우인데 뭐 작년에 2차 5월에 끝나고 그 책을 바꾸느라고 오래된 책을 한 달을 그냥 책 뭐 줄 긋고 하는 그 시간을 한 달 정도 보냈거든요. 그러고 공부는 제대로 못하고 그것도 시간이 꽤 많이 걸려가지고 그런데도 뭐 몇 달 공부해서 이렇게 된 거 보면 역시 뭐 논점 추출이 뭐 그게 진리가 아닌가 합격으로 가는 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민사소송법 1번 논점 추출한다고 시간을 엄청 끌었거든요. 그거 풀고 나니까 한 50분 지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끝난 거 이번에 끝난 건데 그래도 끝까지 써보자 해가지고 나머지 세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논점 추출 위주로 그냥 정말 이렇게 몇 줄 안 썼는데도 점수는 꽤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가 아니라 거의 논점 추출이 아마 합격으로 가는 그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일단 1차 시험은 기본서 말씀 많이 해주셨고 지금 2차 시험 역시 사례, 논점 추출 이거 되게 많이 강조하셨어요. 심지어 이성규 변리사님께서는 기본서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사례집 중심으로 보면서 나중에 기본서를 봤다라고 하실 만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민사소송법이 그만큼 문제풀이가 어렵지 않나 답을 찾아내는 게 어렵고 논점을 뽑아내는 게 어렵고 그리고 아까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말씀해 주셨던 게 뭐였냐면 민법은 실제법이고 민소는 절차법이라서 우리가 너무 추상적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보면서 추상적인 걸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오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기득분들이야 뭐 사례집 한번 돌리셨겠지만 이제 동차 아니면 기득인데 아직 못 돌렸다 하시면 사례집 위주로 좀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소에서는 뭐 판례집에 대한 말씀은 안 하셨어요. 두 분 다. 사례집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지. 반면에 특허랑 상표에 대해서는 기본서와 함께 판례집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판례집. 여기서 벌써 공부 방법의 차이가 납니다. 민소는 판례집이 따로 필요하진 않다. 이 말은 기본서나 사례집이나 강사 GS에 다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GS라 하면 2차 시험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의고사. 반면에 특허랑 상표는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판례를 너무 많이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판례를. 특히 뭐 판례에 있는 표현을 답안지에 어떻게 옮길지 고민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특허 상표는 2차에서 특히 판례가 중요하구나라고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아까 이성규 변리사님께서는 그 답안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고, 뭐 어떤 논점을 쓸 때 선결에 뭘 쓸지, 그리고 판례를 어떻게 표현할지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진 변리사님께서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시험장에서 민소 1번을 50분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소 시험 시간이 2시간이에요. 민소는 4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1번이 30점, 2번이 20점, 3번이 30점, 4번이 20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을 1시간 내에 쓰고 2번, 3번, 4번을 1시간 내에 써야 되고 배점 비율에 의하면 30점짜리 문제는 35분 내에, 바람직하게는 35분 내에, 조금 더 쓰면 40분 내에 끝내야 됩니다. 40분 내에 끝내야 되는 1번을 50분 쓰신 거예요. 이거 멘탈 나가거든요. 딱 시험장에서 그러면. 근데 그 와중에 멘탈 나가서 도저히 이거 올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문제 2번, 3번, 4번 다 침착하게 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공부 방법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논점 추출을 굉장히 많이 연습하셨다. 그리고 그게 합격의 지름길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공통돼요. 결국에는 사례, 민소는.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혹시나 우리 이제 2차 시험 보시는 분이 적어도 1000명은 넘잖아요. 나는 다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나도 그 시험장에서 문제 1번을 50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기 있고 그 자신감 있으면 그 위기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올해 그 위기상황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아마 또 힘든 경험을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력이 있으면 이제 그런 위기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두 분 다 이제 2차 시험은 논점 추출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들어오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기초 GS랑 기본 강의가 있는데 그게 뭐가 달라요? 라는 거예요. 일단 그거부터 말씀드리면, 기본 강의는 이론 강의고요. 기초 GS는 반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2차 시험이 4문제인데 기초 GS는 2문제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기초 GS는 한다. 그런데 기본 강의는 할지 말지, 누구는 패스한다. 아니면 누구는 기초 GS랑 병행하면서 가볍게 본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두 분 한번 의견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예. 기초 GS에서도 문제를 푸는 시간이 있는데 사실 내용 설명을 해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꼭 필요하다라고 물으시면은 사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진 않고요. 사실 기초 GS를 들을 바에는 사실 2차 기본 강의나 판례 강의를 차라리 수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실전 GS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초 GS 사실 문제 풀고 해설하고 하면은 사실 그 내용 설명해 줄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도 있고 별로 깊이도 없어서 네, 기본 강의에 비해서 비교적 깊이가 얕기 때문에 근데 사실 차라리 기본 강의나 판례 강의를 수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 강의는 2차 기본 강의를 들어보진 않았는데요. 그냥 저는 기초 GS, 실전 GS 뭐 그렇게만 했었는데 뭐 지금 시간이 이제 다시 또 1차생 합격하신 분들이랑 또 이렇게 달려가는 시기인데 지금에서 좀 기본 강의 듣고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작년에 뭐 기득이신 분들이 지금 작년에 2차가 끝나고 그때 들었으면 몰라도 지금 다시 기본 강의를 듣는다라는 거는 조금 시간이 아깝고 그래도 한 번은 시험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문제 풀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뭐 바로 뭐 기초를 해도 되고 실전으로 바로 가도 되고 그런데 이미 기득이신 분들이 지금 이제 내일 1차 시험인데 이제 바로 지금 이 시기에 다시 기본 강의를 듣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조금 아깝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이것도 두 분이 딱 다르죠. 그래서 두 분이 공통된 건 실전 GS는 반드시 가는데 이성규 변리사님께서는 기초 GS는 이론 설명이 있기는 하나 시간적으로 봤을 때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김현진 변리사님께서는 기본 강의는 패스하고 바로 기초 GS, 실전 GS 답안지 위주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으로 잘 선택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거는 지금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고 결론은 1차 시험은 뭐 기본서, 기본 2차 시험은 쓰기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이제 또 우리 1차, 2차 다 공부하면 최소 1년을 공부하세요. 수험생분들이 정말 적어도 최소 1년은 공부하셔야 되고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은 내년 2차 시험까지 생각하면 최소 1년 반은 공부하셔야 되는 이런 장기간 레이스가 되는데 공부 장소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가볍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집 근처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했고요. 사실 공부 장소, 사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원이나 친구가 있으면은, 예. 뭐 학교나 좀 거리가 있는 도서관 가서 공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 혼자 공부했으니까는 집 근처에서 했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서 하면은 약간 나른해지거나 좀 쉬고 싶어지는 아니면 뭐 독서실에 늦게 가게 되는 약간 그런 단점 같은 게 있는데요. 그런 점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부 장소는 뭐 일단 자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소가 뭐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너무 또 한 자리에서만 공부하면 좀 약간 좀 루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 뭐 다른 뭐 스터디 카페나 뭐 학교 뭐 도서관이나 뭐 그런 데서 하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뭐 공부 장소는 뭐 자기 맞는 장소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 뭐 어느 장소가 더 좋다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공부 장소는 그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시진 않았던 것 같고 두 분 다 공통적으로 공부 장소를 시간이랑 연계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1차뿐만 아니라 2차 수험생분들도 시간에 대한 압박은 항상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많이 의견이 갈리는데 스터디가 필수냐 아니냐 2차 시험에서 요게 이제 또 궁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차분들은 스터디 안 해본 케이스들이 너무 많거든요. 1차 시험 때는 사실 스터디를 많이 안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2차 시험 때 스터디를
돌아가면 하겠다, 안 하겠다. 요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터디 없이 2차 시험도 혼자 공부했고요. 그 이유는 사실 필요성을 못 느껴서인데요. 저는 그 1차 시험 3번 만에 합격하고 동차 시험 공부할 때는 그 2차 시험 공부량이 너무 벅차다 보니까 스터디 하는데 시간이 뺏길 것 같아서 혼자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해 떨어지고 다음에 되면은 스터디를 구해서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공부하던 와중에 제가 2차 시험 한 달 전에 GS 답안지 쓰고 제가 쓴 거를 다시 리뷰하면서 딱 느꼈던 게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2차 시험 답안지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스터디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해 2차 시험도 혼자 쭉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 말씀드리면은 스터디는 뭐 각자마다 각자 스타일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스터디는 뭐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뭐 2차를 뭐 한 두세 번, 3시까지는 그래도 뭐 일단 GS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또 GS를 뭐 한 3회, 그 2차를 한 3번 정도까지 넘어가면 이제 GS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게 뭐 매년 중요하다고 하는 게 내는데 그게 반복이 되니까 그때는 뭐 자기가 풀면서 이건 뭐 쓸 수는 있는데 이거는 자기가 실력 향상이 아니라 그냥 이미 답을 암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이제 그게 실력 향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때는 GS 뭐 한 달에 2개 들었는데 1개를 줄여서 뭐 스터디를 한다든지 해서 아마 3시생 이후부터는 아마 GS가 아마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GS를 하면서 이제 서로 다른 스터디원의 답안지를 보면서 이게 어떤 점을 잘 쓰고 자기 답안지는 이게 좀 부족하다, 그걸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심사관의 이제 관점을 키울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스터디가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스터디가 필요 없이 이렇게 이성규 변리사님처럼 단번에 이렇게 합격하는 게 가장 좋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한 3시 이상 되시면 한번 스터디를 좋은 스터디원 이제 구성해서 하면 거기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스터디원 중에는 뭔가 좀 좋은 스터디원을 고른 하나 팁은 그 중에 좀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뭐 스터디원들 간의 인원점에 대해서 뭐 왈가불가 제 생각은 이렇다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이제 그 사람이 중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논점이 이게 시험에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주는 그 정도 되게 실력이 있는 뭔가 운이 안 좋아서 계속 떨어지는 그런 분이 주위에 있으면 꼭 섭외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그분한테 많이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분도 또 스터디 같이 하면서 또 도움을 받겠죠. 또 새로운 이런 에너지 같은 걸 다 같이 또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제일 중요한 내용 나왔는데 이성규 변리사님께서 그 스터디 안 하셨던 이유가 어떻게 쓰는지 알겠다 느낀 순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할 때 자기 답안지를 보셨다 그랬죠. 네, 본인의 답안지를 보셨다 그랬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게 2차 수험생 분들은 시간표에 쫓겨요. 공부는 내가 주도해 가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가야 되는데 우리 2차 분들은 그러니까 GS가 곧 학원 강의를 말해요. 모의고사 강의. 그 강의 일정에 계속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날 보통 GS가 있으니까 토요일까지 해당 분량까지 공부해요. 근데 첫 주, 둘째 주까지 돼요. 셋째 주부터 진도가 밀리는 거예요. 거기에 밀리다 보니까 오늘 사실 GS 썼으면 내가 어떻게 쓴지 반드시 봐줘야 돼요. 근데 그 과정 없이 계속 쫓기는 거예요. 그러면 쌓이질 않아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2차 시험은 안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성규 변리사님처럼 자기 답안지를 보지 않으면 절대 안 보여요. 절대. 이때 또 김현진 변리사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답안지를 이제 좀 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래 공부하신 분이랑 같이 공부하면 또 이점이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중요했던 게 답안지를 돌려본다라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썼는지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남이 어떻게 썼는지도 중요해요. 남이 어떻게 썼는지 딱 봐서 이분 잘하긴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이상하다라는 것도 좀 느낄 수 있고, 아니면 이 부분은 잘 썼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안지는 자꾸 보셔야 되는데 알면서도 안 봐요. 알면서도. 그래서 자꾸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런 말씀을 많이 강조를 드렸었고, 그래서 너무 안 보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냥 답안지 내실 거면 본인 쓰신 답안지 핸드폰으로 찍어서 집에 가면서 보세요라고 하는데 안 보셨을 거예요. 왜 안 보는지는 알아요. 쫓기니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매일 한 명씩만 이렇게 제가 1대1로 첨삭을 해드렸어요. 1대1로. 근데 이제 그거 첨삭은 받으신 분은 되게 좀 만족해 하셨고, 그런데 저는 계속 아쉬웠던 게 여기 계신 분들 다 해드리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답안지를 채점하다 보면 잘못 쓰는 부분은 다 잘못 쓰고 잘 쓰는 부분은 또 다 잘 쓰세요. 그래서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물론 기본적인 내용이 모르면 못 쓰겠죠. 그거 말고 기본적인 내용을 알았을 때, 답도 맞췄을 때 나온 답안지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첨삭해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이제 2차 종합반에 도입했던 게, 물론 이제 3월부터 진행하겠지만 저희 학원에는 이렇게 팁이 큰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쓰기를 진행하고 그 중에서 답안지를 이제 선별해서, 물론 동의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랑 공유를 해야 되니까. 답안지를 제가 이제 쓰신 거를 가져온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안지를 이렇게 첨삭을 해드리고 그 과정을 저 TV로 함께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작년까지 제가 뭐 거의 3년 동안 계속 본인 답안지 보세요 하는데 죽어도 안 봐요. 그래서 학원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조현중 변리사님이랑 저는 기초 GS든 실전 GS든 그리고 종합반 매일 쓰기까지 다 매번 최소 하나의 답안지를 이 자리에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릴 때 여기 뭐 여러 수험생 분들이 계시지만 내 답안지를 채점 안 해줬어도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 왜냐하면 다 똑같이 배웠고 다 똑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오해하는 부분도 그리고 잘못 쓰는 부분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볼게요. 제가 작년까지는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강사 입장에서 너무 귀찮아요. 강사 입장에서 이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고 또 이제 가시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바빠서. 그럼 또 이제 인터넷으로 올려드려야 돼요. 너무 귀찮지만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자기 답안지 보는 게 너무 중요하고 남의 답안지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 과정 없이 2차 시험 공부하시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꼭 겪으셔야 되고 본인 답안지는 본인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거고, 단권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단권화. 왜냐하면 막판에는 결국에 한 권 봐야 되는데 뭐 여러 권 막 있잖아요. 책상에는. 그래서 단권화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기존 강사의 책을 그냥 암기하는 게 좋은지 그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단권화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책도 저희가 2차 기본서로 보는 책도 결국 한 강사님이 쓰신 거라 다른 강사님 모의고사를 풀고 그 강사님 책을 보면은 내용이 약간 다르거나 뭔가 포커스가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맞게 그 책을
정리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쓴 답안을 다시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쓴 답안을 쭉 보면은 제가 뭐가 부족하고 뭘 잘 썼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표법에서 뭐 부정 사용이 나왔으면은 내가 119조 조항 3호에서 뭐 정당한 사용에 대해서 요 판례를 제대로 못 썼다. 그러면은 그 2차 기본서 맨 앞에다가 포스트잇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119조 1항 3호 뭐 이 내용을 잘 못 적었다. 이런 식으로 적는 것도 다 단권화거든요. 단권화가 그 모든 판례를 다 한 곳에 몰아넣는 것만이 단권화가 아니고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한 책 안에 정리하는 것도 단권화니까 이 단권화는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저도 단권화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나 이제 시험 직전에 그걸 한번 다시 그 순환을 시키면 되게 그래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권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 방법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뭐 기존에 나와 있던 뭐 기본 강사님들의 서브노트 거기에 줄 긋고 뭐 보충하고, 뭐 마음에 자기한테 안 맞고 뭔가 이상하다는 부분은 자기 나름으로 이렇게 또 고쳐서 뭐 적거나 포스트잇 붙이는 거, 뭐 그 정도로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민소나 특허 같은 경우에 저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만드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또 만들더라도 또 나중에 다시 또 수정하기도 하고 또 오타도 많고, 또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그 자기가 따로 만드는 단건한 노트만으로 이제 어느 정도 퀄리티를 올리려고 하면 되게 시간 소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기존 강사들 책을 뭐 또 법도 바뀌니까 매년 사야 된다, 또 기존 책에 또 옮겨야 되고 이게 되게 불편하다 해서 뭐 간혹 그렇게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그래서 나만의 그런 정리된 거 만들겠다 하시면 좀 만류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기본서 그냥 있는 거 줄 긋고 뭐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이제 어느 논점에 대해서 뭐 이 강사 서브노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른 강사 쪽 서브노트 내용이 더 정리가 잘 되어 있다 하면 그 부분만 따로 뭐 워드나 뭐 그런 걸로 해서 그냥 부분적으로 뭐 해도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나만의 뭐 따로 필기 노트를 만든다, 그거는 되게 좀 시간 낭비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 들어가는 시간에 비해서 나오는 그런 이점이 별로 적은 것 같아요. 네, 이건 두 분 공통되죠. 두 분 다 이제 단권화는 필요하긴 한데, 이거 이제 단권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내 손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 기존 강사 책에 하나 정해서 다른 내용들을 이제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기존 강사 책의 표현, 워딩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아마 판례랑 다른 부분일 겁니다. 저희가 뭐 강사 책을 평가하기엔 아직 실력이 부족하니까 강사가 책에 판례를 적어놨는데 판례 원문에 있는 표현과 다르니까 그렇게 수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건 너무도 공감을 해요. 그래서 2차 시험은 답안지를 쓰는 시험이고 판례를 그대로 표현하는 게 좋고, 이때 그대로는 물론 요약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보는 서브에 판례 표현과 너무도 다르면 반드시 수정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2차 시험 우리 3월부터 8월까지 꽤 긴 시간이에요. 짧으면 짧고 꽤 긴 시간인데 계절까지 바뀌어요. 이거 쉬지 않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휴식 방법은 어떻게 됐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쉬어야 뭔가 이제 또 재충전하고 달릴 수 있으니까. 아니, 저는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줬거든요. 사실 그 1차 시험 공부할 때나 2차 시험 공부할 때나 사실 쉬는 날짜를 따로 안 잡고 공부해 보기도 했는데요. 이게 집중도 안 되고 공부 효율이 상당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날짜나 시간을 따로 정해서 꼭 쉬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쉬는 방법은 뭐 따로 정해놓은 건 없는데, 뭐 동네를 산책을 한 바퀴 한다던가, 아니면 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뭐 잠을 좀 더 오래 자거나, 근데 뭐 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뭐 공부는 뭐 사람이 강철 로봇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뭐 휴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 휴식 방법이라는 게 또 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뭐 하루 정도는 이제 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공부 스타일이 그 민소는 3일, 그 특허 상표는 2일,
그리고 선택 과목 1일 뭐 그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었거든요. 뭐 하루에 여러 과목 돌리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민소는 뭐 기본서 그다음에 논점 추출 연습을 이틀 하고 그 3일째는 오전에 쓰기 연습을 하고 혼자. 그리고 또 특허 상표도 이틀 중에 하루는 그냥 기본서 읽으면서 뭐 암기를 하고 나머지 이튿날에는 오전에 쓰고 그다음에 그 또 상표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쓰고 난 이후에 저 혼자 리뷰를 하고 그 나머지는 그냥 뭐 집에 일찍 가거나 그런 식으로 저는 쉬었습니다. 그 뒤로 쓰고 나면 또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쉬어도 되고 뭐 다른 사람 스타일 나름대로 그냥 뭐 자기 공부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겠다 하시면 뭐 그렇게 쉬는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휴식은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휴식은 필요한데 두 분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지정을 했습니다. 쉬는 시간을. 내가 그냥 하다가 힘들어 오늘 쉬어 이건 아니고 딱 이성규 변리사님께서는 일주일에 하루 그날 딱 쉬는 걸로 지정을 하셨고 김현진 변리사님께서도 쉬는 날을 픽스해서 쉬셨던 걸로 보여요. 심지어 김현진 변리사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민소는 며칠, 특허 며칠, 상표 며칠, 그리고 선택 며칠 이렇게 루틴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루틴이 있고 또 아예 쓰기 시간을 빼놓으셨네요. 그렇죠? 오전에는 쓰겠다, 뭘 쓰겠다 이렇게 딱 빼놓으시고 그걸 반드시 지켜가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차 시험도 루틴이 필요하지만 2차 시험은 너무도 필요해요. 너무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정한 루틴은 계속 지켜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 뭔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 생활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좀 힘들지만 그렇게 되시되 휴식은 이제 자유롭게 쉬시는 거고 두 분 다 휴식하는 방법은 특별히 없었고 그냥 몸을 편하게 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몸을 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 해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도 1차 시험 합격했지만 그 합격했을 때 루틴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 방법으로 2차는 안 통합니다. 그래서 꼭 2차 시험은 계획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피곤할 때, 공부하다가 피곤할 때 이걸 참고 공부하는지 아니면 뭐 약을 먹는지 아니면 뭐 잠을 자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공부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예, 저는 원래 커피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 동안 잠을 최대한 쫓기 위해서 커피를 좀 많이 마셨던 것 같고요. 그래도 안 될 때는 사실 엎드려서 뭐 한 10분, 15분 정도 자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피곤한 상태로 공부하면은 절대 머리 안 들어오거든요. 자고 일어나면은 잠깐만 자더라도 머리가 개운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사실 피곤할 땐 쉬고 했습니다. 네, 뭐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쓰고 난 뒤에는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체적으로 리뷰를 하고 뭐 이제 좀 이제 에너지를 많이 썼으니까 좀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제 그냥 그 규칙에 맞춰서 뭐 그때 뭐 잠시 피곤할 뿐이지 또 다음 날은 또 회복되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몸이 아프거나 그랬던 적은 없고 그래도 좀 약물에는 의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한약이라든지 그런 거 그래도 먹어야지 그래도 알게 모르게 또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리고 커피가 그래도 또 되게 밥을 먹고 먹고 나면 되게 공부할 때 졸리는데 근데 커피 먹고 안 먹고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이렇게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그래서 뭐 한약이라든지 그리고 커피 그 두 가지는 좀 매일 의존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피곤할 때는 피곤과 싸우지 않고 주무셨다. 이게 이제 의견이 모아졌고 그리고 이제 뭐 커피도 활용하셨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말씀하실 때조차 깨야 할 팁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쓰기를 하고 나면 피곤하다. 쓰기를 하고 나면 항상 피곤하다라고 하셨어요. 루틴이 있으니까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쓰기를 하면 피곤하다라는 걸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쓰게 하고 나서 자체 검열하고 나서 피곤하다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어떻게 썼는지 봐야 돼요, 본인이. 여기 두 분 다 합격하셨는데 본인이 쓰신 거 반드시 봤어요. 여러분들이 본인이 쓰신 거 반드시 보면 제가 여기서 TV로 이렇게 답안지 첨삭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걸 안 하니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셔야 돼요. 두 분 다 지금 그걸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답안지 보기는 필수. 안 되면 이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두 분 다 이렇게 해서 합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좀 궁금해요. 식사 시간도 아마 예상컨대 정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기보다는 물론 이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먹고 싶을 때 먹었을 수도 있겠죠. 네. 아니, 저는 식사 시간을 항상 정해서 했고요. 제가 총 공부한 하루의 루틴이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로 정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점심시간은 12시 반부터 했는데 저는 항상 중요하게 여긴 게 식사 시간을 항상 1시간을 아니 정확히는 50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점심은 도시락을 먹었었는데 뭐 도시락을 20분 먹고 일을 양치하고 자리에 앉는 데까지 최대한 50분 안에 끊으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야 하루 일주일 중에 하루 날짜 잡아서 쉴 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시간 낭비하는 것도 최대한 줄이고 싶어서 그랬고요. 저녁 시간도 저녁 시간은 6시로 잡았었는데 그 시간도 똑같이 식사하고 와서 양치하고 자리에 앉는 데까지 50분 안에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저도 뭐 식사는 일정한 시간에 했었는데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되게 뭐 12시나 뭐 1시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사람이 좀 덜 붐비는 좀 1시간, 1시 반? 뭐 점심은 그 정도 먹었던 것 같고 저녁 시간에는 학생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시간은 한 6시 정도로 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하루에 2끼를 먹었는데 아침을 안 먹으니까 이게 오전 시간은 되게 좀 힘이 빠지고 좀 효율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2끼를 수험생은 하루 2끼보다는 그래도 그 아침은 적더라도 좀 먹고 좀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11시부터 이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가지고 저도 배가 고프고 옆 사람한테도 또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아침은 그래도 좀 조금씩은 드셔야 되지 않나 3끼 정도로 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식사 뭐 했는지도 궁금한데 그거 말씀 안 해주시고 역시 기계적으로 시간 딱딱 정해서 로봇처럼 공부하셨다 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패턴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저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이분들처럼 딱 정해서 하지 못했어요. 저는 루틴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오래 공부했던 이유가 저도 되게 장수했거든요. 아마 그게 없어서 좀 더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두 분 말씀대로 자기만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저분들께서 몇 시에 먹었으니까 나도 몇 시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 정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제 또 수면 시간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는 항상 5시간이었어요. 하루 수면 시간. 근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몇 번은 지켰겠죠, 5년 동안.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도 아마 물어보진 않았지만 또 뭔가 기계적으로 정해놓고 잘 지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1시에 자서 8시에 일어나는 걸로 해서 7시간 자는 걸로 했고요. 사실 수면 시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잠을 얼마나 잘 자냐 못 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에 공부 집중할 수 있는 정도가 정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부 시간을 늘리고 싶으시면은 잠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사 시간이나 공부 일과 중에 쉬는 시간을 좀 더 줄이는 쪽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초창기 때 그때는 체력이 한창 좋을 때는 뭐 하루에 6시간 자고 바로 공부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일찍 일어나면 되게 학교에 이제 저 혼자 1등으로 오고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항상 11시나 10시 되면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제 피곤해가지고 또 아침에 또 잠을 못 자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은 그래도 한 7시간, 8시간 사이 정도로 뭐 그 정도로 자면 뭐 그렇게 무리는 부담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이 이제 조급해서 그렇게 수면 시간이 너무 길지 않나?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그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안 좋지. 오히려 수면 시간은 최소 7시간, 뭐 조금 더 잠이 더 체질적으로 많은 사람은 뭐 8시간 뭐 그 정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수면 시간은 그래도 뭐랄까 좀 될 수 있으면 이제 11시까지만 뭐 한다고 치면 이제 집에 와가지고 씻고 이제 자리에 눕는 시간은 12시 이전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2차 시험 당일 첫날은 그래도 일찍 일어나고 또 그런 긴장감 때문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래도 좀 뭔가 몸을 체질적으로 좀 일찍 자는 습관을 들여야 그나마 좀 시험 전날 좀 잠을 좀 잘 잘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수면 시간을 좀 일찍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마 또 이제 되게 생동차 같은 경우는 뭐 시험 전날이라고 해도 잠이 잘 오는데 그 횟수가 갈수록 이제 욕심도 생기고 또 긴장감도 더해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게 해도 일찍 자는 습관을 들여도 아마 시험 전날은 대부분 잠을 설치지 않나. 그런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수면 시간, 자리에 눕는 시간은 12시 이전으로 해서 그 시험 그 직전까지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해서 좀 자기 나름대로 좀 조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수면 시간도 정해놓고 이렇게 휴식을 하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5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두 분은 그보다 긴 시간을 계획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할 걸 하는 후회가 됩니다. 어차피 5시간 못 지킬 거 스트레스라도 안 받았어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도 좀 궁금한데, 운동을 가볍게라도 하면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안 하고 그냥 공부에만 집중하는 게 좋은지, 요거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공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헬스장에 들려서 일주일에 3일 정도 운동했었고요. 어떤 운동 했냐면은 뭐 러닝머신 가볍게 타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근육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뭐 가볍게 했었는데요. 저는 그게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뭔가 제 루틴을 짜기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운동을 했었고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 거라서 본인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이제 뭐 운동은 뭐 그래도 꾸준히 뭐 그 강도가 심하든 약하든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운동을 그래도 땀 흘리는 거에 있어서 그것도 되게 개운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오히려 피곤하기보다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래도 러닝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해서 땀을 흘리는 운동이 되게 좋고 그래도 그게 좀 자기한테 안 맞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산책 뭐 30분 1시간 안 그러면 가볍게 뭐 좀 낮은 산들 그냥 가볍게 또 한 번씩 갔다 오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또 되게 심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기 나름의 그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하면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운동은 이제 막 무리해서 했던 건 아니고 하긴 하셨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안 했었어요. 운동을 안 하니까 이제 살찌고 오래되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고 병원도 그 때문에 이제 가게 됐었는데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운동하래요. 운동 못 하는데요? 했더니 그러면 하루에 딱 한 번만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도록 하래요.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 빨라지도록. 그러니까 뭔가 계단을 뭐 한 10층까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잠깐 정말 100m라도 뛴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건강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쯤은 심장 박동을 좀 빠르게,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 받아서 빠른 거 말고 숨차서 빠른 거, 유산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 정도만 해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여기 변리사님들께서 지금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상담하면서 제가 받은 질문들이었어요. 제가 받은 질문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어도 합격한 지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미화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막 합격하셨고 지금 뭐 전혀 리허설 없이 그냥 물어본 대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합격 수기 같은 거는
쓰면서 뭔가 이제 만들어가요, 단어를. 근데 지금은 정말 날 것 그대로 전달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든 상관없어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게 이제 네. 네, 지금 물어보신 거는 쉬는 날 정해놓고 쉬셨다고 하셨는데 그 날 아예 온종일 쉰 건지 아니면 약간 공부하고 쉬신 건지 그게 궁금하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쉬는 날 그냥 통째로 쉬었고요. 그리고 다른 합격자분들도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동하거나 쉬는 시간에 항상 공부 내용이나 이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다니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진 않았고요. 그냥 공부 시간이 딱 끝나면은 그 이후로는 공부 내용 절대 생각 안 하고요. 그거는 제 스트레스 관리 때문에 그런 거였고요. 네, 그랬고, 네, 쉬는 날에는 전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부하는 스타일이 3일, 2일, 2일, 1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마지막 그날에 오전에 쓰고 점심 먹고 뭐 공부 더 하고 싶으면 했는데 뭐 더 이상 뭐 그 공부할 에너지도 없고 지치고 해서 그냥 그 나머지 오후 시간은 그냥 완전 풀로 쉬었습니다. 네, 두 분 다 지금 쉴 때는, 그러니까 쉬는 날은 아예 그냥 뭐 그 날 온종일 쉬든 아니면 반나절만 쉬든 상관없이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생한 자기한테 상을 주는 것도 다음 일주일을 위해서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취지는 비슷한데 원문에 나오는 대로는 아니지만 뭐 키워드만 몇 개 이렇게 적었더니 점수가 나왔다 이렇게 느껴져요. 네, 이제 판례 공부 방법 특히 그 중에서 암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판례를 암기해서 어떻게 쓰는지 역시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질문자분께서는 2차 시험 공부 방법 물어보신 것 같고 특히 답안지 현출에 대해서 또 물어보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처음에 판례 암기할 때 키워드 위주로 암기했고요. 답안지 작성할 때도 키워드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공부량을 항상 줄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판례 원문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외우려고 하면은 공부량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키워드 위주로 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암기해서 바르려고 하면은 답안지 분량이 많아지고 약간 제가 추구하는 답안지는 항상 컴팩트한 답안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례를 그대로 바르면은 컴팩트한 답안지가 안 나온다고 생각해서 항상 키워드 위주로 암기했고요. 키워드 위주로 암기가 안 될 때는 그 키워드를 두 문자 따서 외웠습니다. 네. 저도 판례를 원문 그대로 외우기보다는 이제 키워드 몇 개, 한 3개, 뭐 4개? 네, 그 정도만 뭐 판례를 이해하고 키워드 그 정도만 알아도 그걸 뭐 이렇게 이어 쓰는 거는 뭐 그렇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또 그렇게 쓰더라도 기본적으로 3-4줄이 돼요. 그런데 그걸 판례 원문 그대로 읽고 바른다 하면 그게 최소한 뭐 한 7줄, 8줄 넘어가게 되는데 뭐 그렇게 쓰면 좋죠. 그런데 채점하시는 교수님이 보시면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그런 생각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큼 이제 시간이 거기에 소비가 되고 또 다른 논점 추출이 더 중요한데 그럼 잘못해가지고 논점을 잘못 잡았는데 그거에 그 판례를 다 쓰고 나중에 깨닫는 경우도 이제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시간을 되돌이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논점 제대로 추출하고 판례 그대로 뭐 바른다. 뭐 그거 되게 좋죠. 그런데 또 그만큼 또 쓰려면 필속도 빨라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판례 원문 토시 하나 외워서 쓴다. 그러기보다는 그 판례
마다 그 중요한 그런 키워드가 있고, 또 항상 판례 그 대법원 판례라든지 그걸 다 보시면 뭐 그 판례가 생뚱맞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 이전에 이런 판례가 있다 소개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판례가 나오거든요. 새로운 판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전의 판례를 한 번 더 써주고 간단하게 그 다음에 조금 더 길게 뭐 써주면 그게 좀 더 교수님이 바라시는 답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리사 시험 2차 시험이라는 게 암기력을 뛰어난 사람을 뽑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그 실제 상황에 대해서 어느 게 문제가 되는 논점을 되게 잘 알고 그걸 분석하고, 또 실무에서도 아마 저 지금 이제 저도 조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암기보다는 그래도 기술 내용을 분석하고, 또 상표 같은 경우에도 이게 동일 유사 판단 이런 되게 실체적인 게 중요하지 암기 같은 건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판례 내용이 인터넷에서 다 뽑으면 다 나오는데 그걸 굳이 인간의 그 두뇌로 그걸 다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키워드 위주로 해도 득점에서는 별 손해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해서 우선 답안을 작성하는데요. 그 답안을 작성하고 채점 받은 다음에 제 답안을 보면은 판례를 어떻게 부족하게 적었는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키워드 위주로 암기해서 적고 제 답안을 리뷰해 보는데 그 리뷰한 거를 보고 이 부분은 보완해야겠다 싶으면은 그 키워드를 보완해서 좀 더 판례 원문에 가깝게 암기를 했고요. 그리고 판례 원문 그대로 안 바르고 키워드 위주로 판례를 발라도 네, 득점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다시 첨언 한마디 하자면 그 판례 원문을 그대로 외우는데 시간을 투입하기보다는 그래도 논점 추출하는 거기에 더 시간을 투입해서 자기가 배점에 비해서 되게 배점은 많은데 쓸 내용은 별로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자신이 놓친 논점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거에 더 주안을 둬가지고 내가 빠뜨린 논점이 뭐가 있나 그걸 더 생각을 해야지, 그걸 더 판례 원문을 외워서 그걸 분량 줄수에 맞게 쓴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판례 원문 그대로 암기하는 건 다소 비효율적이고 하면 좋지만 좀 이제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강사들의 의견과 조금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강사들이 맨날 하는 말이 판례 그대로 쓰세요예요. 맨날 하는 말이. 근데 이제 강사들이 말하는 그 판례는 판례 원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두 합격자분들처럼 키워드로 이렇게 압축한 판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판례 그대로 바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성규 변리사님께서 또 한 번 강조하셨죠. 리뷰. 내가 어떻게 썼는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성규 변리사님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너무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여기서 앞에서 맨날 보세요. 자기 답안지 보세요 이러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느낌을 받거든요. 제가 한 말이. 근데 이제 딱 실천하신 분이 계속 있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궁금하신 거? 네. 이번 질문은 선택 과목이 우리 이제 다양한데 다소 이제 디자인 보호법, 유기화, 회로 이론은 좀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에요. 근데 이제 질문하신 분께서는 극소수가 선택하는 선택 과목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아마 여기 두 분께서는 극소수가 선택하는 선택 과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네, 저희 수험가에서 극소수가 선택한 선택 과목이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 그 수험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수 과목이더라도 자신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근데 그렇다면은 전혀 사실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공부 뭐 GS 문제라든지 뭐 그런 공부 시험 풀 자료만 충분하다면 뭐 소수 뭐 몇 명, 두세 명 선택하는 과목도 뭐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소수로 선택하면 그 시험이 뭐 쉽게 나오면 되게 좋은 건데 또 만약에 진짜 다른 과목보다 어렵게 나오면 그래도 그걸 좀 의견도 좀 표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약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약간 위험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저 역시 소수 과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선택 과목은 항상 전략적으로 가셔야 돼요. 패스페일제이기 때문에 50점 넘긴다는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잘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지만 저는 공학 베이스가 없으시면 디자인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디자인 한번 선택해보고 유기화학도 선택해봤는데 공학 과목은 베이스 없는 상태에서 50점 넘기기 위한 공부량은 지나치게 많아요. 반면에 디자인 보호법 50점 넘기는 건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3법, 민소법, 특허법, 상표법에서 쓰기 연습이 되어 있으면 약간 다르긴 하나 디자인 보호법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약간 달라요.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판례를 긴 판례가 있으면 예를 들어 특허에서 제품 판례 같은 경우에 전제부의 정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랑 이제 뭐 사실상 추정, 그다음 뭐 공멸 여부 이렇게 보면은 판례가 큰 판례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은 분리해서 이제 적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통째로 크게 이렇게 적어. 네, 이번에 역시 판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특허를 예를 들어 주셨고 지금 방금 잽슨 청구항이라 하셨는데 특허법에는 이제 청구항을 기재해야 되고 잽슨 청구항은 어디에 있어서 라는 표현이 잽슨 청구항입니다. 그래서 전제부와 뒷부분으로 나뉘는데 앞부분과 관련해서 전제부에 적은 부분이 공지된 기술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어요. 저는 비록 상표강사지만 저도 특허법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안지 적을 때 뭔가 쪼개서 적는 게 좋은지 뭔가 이제 판례 카테고리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마다 쪼개 적는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그게 한 판례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 쟁점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쟁점별로 공부해야 되고 답안도 쟁점별로 작성해야 돼서 분류해서 적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류해서 적는 것도 중요하고 그 한 판례에서 나온 거라서 그 관련 판례가 문제로 나오면은 그 관련 내용을 그냥 쭉 다 적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하고 문제를 쭉 읽고 논점 추출을 해서 그 판례 중에 어떤 쟁점이 문제되는지 파악해서 그 중에서 뽑아서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저도 그 판례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좀 생각이 나는 건 증명 책임이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사실상 추정 나왔고 그다음에 사실상 추정이 복멸되는지 뭐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뭐 다 적어야 되려고 하면 그게 문제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서 묻는 게 무엇인지, 뭐 증명 책임을 뭐 묻는다고 하면 뭐 증명 책임 그것만 쓰면 되고, 그다음에 뭐 이게 공지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지, 뭐 그거 물어보면 그 판례만 쓰면 되고, 그런데 그런 걸 묻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묻는다면 차례차례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것도 만약에 채점관 입장에서 아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점관이 이제 교수님이 이게 채점관 1000장 이상 1000여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수험생들의 답안지가 1000개. 그걸 그 뭉뚱그려 다 쓰면 이거 언제 다 읽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만약 다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래도 그런 목차를 잡아서 이제 증명 책임이 여부 그리고 2번은 이제 사실상 추정 여부, 그 다음에 복멸 여부 이런 식으로 써야 교수님이 그 목차만으로 얘 썼구나 하면서 빨리 넘어가지. 안 그러면 그걸 다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뭐 판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학설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거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약 그런 거에 관한 고민을 하실 때면 아, 내가 채점관이면 어떤 게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어느 정도 다 쓰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빨리 채점할 수 있는가 그런 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제 다른 이제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 거에 대해서 아마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질문 너무 중요했고 답변도 너무 좋았어요. 이거 너무도 당연한 건데 합격자님들이시니까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 핵심은 내가 안다고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잽슨과 관련된 판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판례가 있으면 그와 관련돼서 뭐 어떤 쟁점이 나눠지나 봐요. 그때 뭐 A 쟁점, B 쟁점, C 쟁점이 한 판례 안에 있다라는 건데 출제자가 물어본 게 A, B, C면은 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거기다가 김현진 변리사님께서는 다 쓰되 채점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보기 좋게 각색이라기보다는 뭔가 목차화해서 목차로 보여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신에 목차로 보여줄 때는 그 목차를 물어봤으니까 문제에서 그렇죠? 이성규 변리사님께서도 역시 그 해당 판례가 나왔을 때 그 판례를 다 쓸지 말지 아니면 일부만 쓸지 일부만 쓰면 어떤 걸 쓸지에 대해서는 해당 문제를 확인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차 수험생 분들께서 가장 이제 좀 아쉬운 게 논점 이탈이라는 거예요. 논점 이탈. 그 판례 안에 A, B, C 논점이 들어 있으니까 출제자가 A만 물어봐도 A, B, C 다 쓰는 거예요. 그럼 좋은 점수 나올 수 없습니다.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2차 시험에서 시간은 곧 점수예요. 그 소중한 시간에 물어보지 않은 걸 과하게 많이 적는 것은 곧 점수를 깎아먹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물어본 거 위주로 잘 적고 플러스 알파로 약간 더 적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로 약간 더 적고는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조금 느끼실 건데 지금 이제 항상 출제자 의도 파악해서 적고 채점자 입장 파악해서 적고 이렇게 정리가 되죠. 또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판례에 관해서 한 가지 이제 팁이라고 하면 만약에 사실상의 추정 그 문제만 나왔을 때 이제 그 판례만 적는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기본으로 돌아가 가지고 사실상 추정의 의미 그런 걸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판례를 이렇게 적는 식으로 그 판례 그 해당 논점만 묻는다고 하더라도 그 논점이 뭐 사실상 추정이면 먼저 그 앞에 앞서서 사실상 추정이 무엇인지 그 의의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판례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해야 교수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보이는 거지 그냥 바로 이게 사실상 판례만 나오면 이게 좀 약간 좀 생뚱맞다고 할 수도 있을 거죠. 만약에 그렇게 의 적고 판례 적고 결론을 가야 좀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채점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패스하려고 했던 부분을 지금 예를 들어서 해주셨어요. 제가 은근슬쩍 물어본 거 적고 플러스 알파로 더 적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방금 김현진 변리사님께서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출제자가 사실상 추정과 관련된 판례를 물어봤다면 그에 대한 결론은 당연히 이제 메인 배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에서 먼저 그 전에 사실상 추정이 뭔지에 대해서 적는 게 플러스 알파라는 겁니다. 그게 조금 더 논리적인 흐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보통 선결이라고 합니다. 우리 2차 시험에서는 선결, 주소 이런 것들이 너무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추정의 의미도 적지 않고 사실상 추정과 관련된 법리를 서술하는 것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잘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끝없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 정도 하고 또 궁금하신 거. 네, 이제 궁금하신 거 다 해결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 귀중한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순수한 목적이거든요. 보통 이제 학원에서 뭐 한다 그러면 조금 의도가 퇴색된 뭔가 광고적인 그리고 좀 상업적인 그런 게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두 분한테는 웬만하면 이제 순수하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정말 보통은 저희가 이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면 여기 계신 두 분 미리 불러서 저랑 미리 말 맞춰보고 리허설하고 그러고 진행했을 거예요.
근데 아까도 보셨듯이 제가 급하게 카메라 세팅하고 그런 거 보셨죠? 이거 정말 날 것 그대로예요. 그래서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막 합격하신 현직 변리사님 두 분께서 예비 변리사님들을 위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수습 변리사로 일한 지 이제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일하고 보니까는 사실 제가 생각해왔고 원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2주밖에 일 안 하긴 했지만 상당히 저한테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요. 변리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이 시험을 보기로 선택을 하셨으면은 네, 끝까지 꼭 열심히 하셔서 원하는 바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예전에 공부를 했었고 그 자리에 또 앉아 봤었는데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그래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시험을 빨리 벗어나는 게 가장 좋으니까 너무 한두 번 실패했다고 너무 이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고 또 기회는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면 결실은 이제 거둘 수 있으니까 이제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두 분 변리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꼭 두 분께서 하신 말씀은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합격하는 사람이 뭐가 특별하게 있어서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다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다 고만고만한데 약간만 더 해서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합격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더 대단해 보이고,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니까. 근데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내 주변에서 누군가 합격하면 조금 부럽기도 하지만 저 정도 하면 합격하는구나 감이 와요. 만약에 주변에 합격자가 없으면 어느 정도에 해야 합격하지? 이거 감이 안 오거든. 근데 뭐야 제가 합격해? 이런 케이스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 말은 이게 뭐 아주 특출난 사람이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합격자 통계를 보면 되게 이상한 게 좀 뭔가 상위권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 합격자가 유난히 많이 나오는 건 이제 통계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 아무나 하는 거 아닌가? 그들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그런 쪽은 아니었고, 그래서 내가 합격하지 못하고 오래 공부하는 게 그들과 좀 내가 좀 다른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합격하는 사람들은 공부 어떤 학습력이 뛰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다 지금 여기 계신 두 분 다 루틴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1차 시험보다는 2차 시험 합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답안지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답안지에 대한 고민 엄청 많이 하셨고, 특히 표현이라는 부분을 또 많이 강조하셨고, 거기다 더해서 너무 중요한데 제가 아무리 잔소리하고 그래도 안 하시는 게 리뷰예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제가 같이 리뷰를 해드릴 거고, 그 리뷰를 들으시면서 리뷰가 왜 중요한지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합격하는 방법은 자기가 자기를 이기면 되니까 여기서 나는 루틴이 없었네, 나는 리뷰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러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을 계기로 앞으로 좀 좋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좋은 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두 변리사님께서 합격은 했지만 사실
본인들도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합격 소감 말씀하셨을 때 실감이 안 난다라고 하셨어요. 실감이 안 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올해 2차 시험 그리고 1차 시험은 너무 앞에 있으니까 당장 내일이니까 2차 시험 말씀드리면 얼마 안 남았어요. 기득분들한테도 얼마 안 남았고 동차분들한테도 얼마 안 남았지만 정말 5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리고 나서 그날 최선 다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늘에 맡긴다. 뭐 그런 표현이 있죠. 진인사대 천명.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합격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쭉 봐오니까 항상 이제 합격했다 연락이 오시거든요. 감사하게도 연락이 오시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뭔가 단단함은 있어요. 단단함. 그 단단함이 외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많고 단단함이 내적으로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야 제가 합격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분도 막상 밥 먹고 얘기하고 보면 뭔가 안에 굳은 의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없으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르다 이렇게 해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57회 합격자 두 분 모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또 내년에 58회 합격자 간담회도 진행을 할 건데 거기서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